네, 지금은 뉴욕 시장은 뭐 4분기 기업 실적 발표되고 시작했고 주가 지수나 무슨 종목별 주가나 할 것 없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부터 해서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에 이 시장 흐름을 지표들이 정당화하는지 아니면 지표와 시장이 지금 따로 노는지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서 모셨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시죠. 주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뭐 미국 지표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네, 박사님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미국 지표를 이야기하기 전에 약간 글로벌 지표들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면은 일단 보통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를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OECD의 리딩 인디케이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MI, 글로벌 PMI 지표들이 네. 보통 이제 선행 지표로 많이 언급들을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OECD의 CLI 같은 경우, 즉 리딩 인디케이터 선행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벌써 작년이죠. 21년 7월 정도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그렇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빠른 시기 2월에서 3월 정도가 되면 이미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러면 우리가 선행지수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한 12개월 정도의 레깅 타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즉 리딩 타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올해 상반기가 지나서는 경기가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PMI 지표들을 살펴보니까 글로벌 PMI들이 점차적으로 아직까지는 50선 위에 있습니다. PMI 같은 경우에는 퍼처싱 매니저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그 기업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를 평가하는 지표인데 50이 넘으면은 이제 더 살 거다. 50보다 낮으면 덜 살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50 위에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 전체에 대해서 2022년에는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지표들을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약간씩 불안한 느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전월 대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조금 더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12월이 겨울철이고 이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고 서플라이 체인의 디스럽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런 거는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1%가 넘었었는데 0.6%로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시즈널 효과, 즉 그 연말 효과라는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 12월에는 사실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거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뭐 추수감사절도 있고 해서 소비 많이 하는 때인데. 그렇죠. 있고. 네, 보통 10월 말부터 이제 그렇죠. 12월까지 전체적으로 크게 소비 시즌이 되는 건데 이게 좀 안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저축률 지표를 보시면 저축률. 예, 우리가 저축률을 왜 보기 시작했죠? 특히나 미국 저축률 같은 거는 완전히 관심 바뀌었었죠. 그런데 이거를 보게 된 게 코로나 때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생존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사전적인 저축, 즉 위험에 대비한 저축, 나 굶을지도 몰라. 그럼 그때 쓸 수 있는 저축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 저축률이 막 30%까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노멀라이즈 됐고 정상화 됐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6.9%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동안 다 썼고 추가적으로 소비할 여력이 지금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좀 뭐 아직까지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실 거는 아닌 게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던가 아니면 기대라던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21년에 경기가 리커버리 되면서 즉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가라앉았던 경기가 반등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베이스 이펙트 같은 거는 이제 다 사라졌고 어느 정도 그 열기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이렇게 통제가 풀리고 예전처럼 좀 자유로워지는 세상으로 좀 빨리 가면은 경기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질 수는 있겠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에 영향을 미친 건 뭐였죠?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니 못 나가는데 뭘 사라는 그런 부분이었죠. 즉 락다운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 나가긴 나가는데 나는 지금 잘렸는데 뭘 갖고 사지? 라는 어떤 소비의 측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가 자금을 대규모로 소비자들에게 뿌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락다운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언급은 안 되고 있죠. 물론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만 그 부분을 빼놓고 난다면 미국 경기는 그 부분에 의해서 개선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미크론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미크론 얘기를 하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 뭐 우와 처음 보는 숫자 이렇게 지금 7,000명까지 올라왔다 많이 내려온 거긴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매일 100만 명이 나오고 있죠 신규 확진자가. 네.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락다운을 하면 그 파급 효과가 너무 심하다. 두 번째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는 좀 애매모호하지만 평가를 해보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의 건강에 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 뭐 독감과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좀 네네.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락다운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신규 확진자 숫자를 보시면은 기존에 4번의 사이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4개의 사이클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규모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경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 정부는 재정 정책으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이제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락다운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국가들이 이제 유럽에 많이 있으니까 네. 유럽의 경제 지표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유럽 경제 지표는 좀 재미있는 게 그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지연된 회복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분기부터 쫙 올라갔었죠. 17%, 18% 네. 경제 성장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점차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었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보시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에 2분기, 3분기 다 2.1%, 2.2% 정도의 경제 성장을 기록합니다. 분기 대비 숫자이긴 합니다만 즉 다시 말해서 2분기, 3분기에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문제는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 나타났고 일부 국가들은 락다운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는 사망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의 4분기 경제 지표가 아마도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아쉽게도 PMI 지표를 보시면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53.3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좋은 숫자죠. 네, 사실. 그렇죠. 좋은 숫자인데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55 수준에서 53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약간 이쪽도 빠르게 회복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중국이 작년에 뭐 8% 정도 성장을 하긴 했지만 올해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네네.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경제 지표는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일단 GDP 숫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 숫자가 나오고 2021년에 8.1%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체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4분기 4%예요. 중국 같은 사이즈의 국가가 GDP 퍼캡ita가 대충 한 10,000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4% 되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 이 시기에 7, 8% 정도의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했었던 때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용 창출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급격하게 둔화됐다는 것이죠. 네. 그거를 극단적으로 표시하는 게 이쪽은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예를 들어서 대출 우대 금리를 뭐 OBP 인하를 했다라던가 아니면은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의 대출 금리를 10bp 인하를 했다라던가 즉 다시 말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헝다로 대표되는 부동산 개발의 부작용. 한국도 많이 경험했었죠. 네. 한번 부동산이 붐이 됐다가 버스트가 될 때 마지노란 기업들은 붐일 때는 버틸 수 있지만 버스트가 될 때는 살아남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건설 산업의 특성상 붕괴되는 순간 어떤 특정 기업들 몇몇 기업들이 붕괴되는 순간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단 말이죠. 특히나 저소득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언제나 그 건설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 입안자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죠, 사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중국 정부가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문제 GDP에서 대표되듯이 지금 숫자 안 좋다.
예. 그러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2022년에는 금방 개선될 것이냐? 아까 CLI 즉 다시 말해서 리딩 인디케이터를 말씀드렸을 때 중국은 벌써 2월, 3월이 되면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2월, 3월에. 네, 2021년 네, 2월, 3월. 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2021년 초반부터 중국 경제가 개선될 거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요. 뭐 박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뭐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걸 우리가 참 간과하기 쉬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 이미 꺾였네 할 때가 참 많았어요. 네네. 뭐 반대의 경우도 반대지만 그게 어느 정도 돌면은 그것을 좀 이렇게 눈여겨 봤다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나면은 시장이 반응하고 증시가 상승으로 돌아선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참 우리가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거래하면서 좀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죠.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맞아요. 참여자들 입장에서 조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네. 되는 그런 거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4분기 GDP가 이제 발표가 곧 되죠. 네네.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할 경제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경제 성장률 지표가 사실 지금 가장 관심사일 거예요. 어떤 점으로든 일단 작년에 4% 정도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4분기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이제 2022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약 3% 정도의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즉 어느 정도 경기가 더 둔화되는 한국도 이거를 둔화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정상화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숫자가 이제 제가 그 괜히 공포심을 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작년에 베이스 이펙트로 인해서 숫자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언제부터 한국 경제가 3% 경제 성장했다고 경기 둔화, 침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그렇게 부정적인 숫자는 아니다. 네. 다만 작년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죠. 생산자 물가지수 어떻게 될 건데 전년 동기 대비 9.6%라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번에 발표될 숫자가 얼마나 이게 높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얼마나 전이가 될 것인지. 지금 유가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이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CPI 같은 경우에는 내년 중반 정도가 된다면 5% 정도로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CPI가 5%예요. YOY 기준으로. 예. FOMC의 타겟은 얼마죠? 2%대입니다. 2%대였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안정화됐을 때 지금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뭐 저도 방송을 뭐 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만 연준 얘기할 때마다 조금은 이렇게 연준을 저는 막 그렇게 높게 안 치는 이유가 네. 박사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소위 말해서 평균 인플레이션 제도였나? 네네. 그래서 한동안 뭐 일시적으로 2%가 넘어서 인플레가 3% 정도 나와도 과거 몇 년 동안 2% 밑에 한참 낮았으니 평균으로 2% 되면은 그 정도는 괜찮아. 그렇죠. 그거 용인하게 했던 게 작년 초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던 연준이 지금 이거 뭐 CPI 뭐 그리고 PC 인플레이션 이런 거 할 것 없이 5%, 6%, 7%가 막 나오니 지금 이제 허겁지겁 이러면서 이제는 또 3월부터 바로 금리 인상 올리고 어제부터는 50bp 올릴지도 몰라 이런 소리도 슬슬 나온단 말이죠. 네. 도대체 믿을 친구가 못 돼요, 연준은. 근데 지금 꾸준히 지금 연준 워치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주 박사님 생각하시는 그 앞으로 스케줄, 그 타임 스케줄은? 타임 스케줄은 뭐 일단 그렇죠. 그 지금 테이퍼링 진행 중이죠. 네. 테이퍼링은 이제 3월이 되면 끝날 것이고 일단 지금 첫 번째로 관심이 있는 부분은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일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다. 그 다음에 2022년 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FOMC의 그 유명한 점도표를 보시면 지금 3번 정도, 25bp씩 3번 정도에서 약 75bp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CME의 패드 와치를 보시면 예. 연방 기준금리 선물이죠. 예. 이거를 가지고 역산을 해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금리 인상을 할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숫자를 보시면 지금 4회가 가장 많습니다. 네, 2022년 네. 말 기준으로. 그리고 4회, 5회를 합하면은 확률이 비중이 50%가 넘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연준이 3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보다는 더 많은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돼? 5번을 올린다고 그러면은 매번 올리겠다라는 얘기야? 차라리 50bp 올려라. 그래서 50bp 이야기가 나오기 그런 거예요? 시작한 거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 경제학자들의 원죄이기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사회과학을 보는 사람들이 전망을 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느 정도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FMC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다 그 대부분의 경우 지금은 체험이 좀 다릅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경제학을 전공을 하셨고 네. 이쪽에서 이제 그 많은 연구와 업적을 쌓아오신 분들이 이제 실무에 가서 작업을 하시는 건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임무가 뭐냐 하면은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정책을 만들 때 시장 참여자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금리라는 거를 건드리는 집단이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최대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처음에 CPI 이야기를 할 때 트랜지토리라는 표현을 썼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2, 3개월 그러면은 뭐 2021년 하순 되면은 괜찮아지겠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연준의 예상보다 이 디맨드 즉 수요 공급의 실물 경기 측면에서 나타난 이 공급망의 붕괴에 따른 가격 인상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나중에 드러났죠. 그래서 FOMC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를 빼고 당분간 일정 기간 동안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더 유지가 될 네. 것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연준은 얼마나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1, 4분기 정도의 그 CPI 즉 인플레이션의 고점에 다다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떨 때는 그 인플레이션이 2%보다 낮다가 지금 일정 기간 동안도 2%보다 조금 높은 거는 괜찮아 인플레이션. 예. 그러면은 우리 에버리지 아웃하면 2%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해도 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예.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단행한 게 테이퍼링이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유동성을 더 풀 필요가 없어. 사실 지금은 유동성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난집에 더 기름을 던지는 행위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을 줄이고 그 다음에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 즉 다시 말해서 지금 0%에서 25bp에 돼 있는 타겟 밴드를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 축소, 즉 우리가 QT라고 불리는 양적 축소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올해 보게 될 그런 큰 흐름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FOMC가 금리를 3번에서 4번 정도 그 인상할 것이다라는 쪽이고 5번은 조금 과하지 않니라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고 아마도 연말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양적 긴축을 진행을 하겠죠. 지난번에 예를 보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일단 테이퍼링 끝나고 2014년 10월에 테이퍼링이 끝났죠. 그리고 금리를 올린 게 2015년 연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2개월 걸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양적 축소를 하는데 2년 정도가 더 걸렸으니까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뭐, 2017년 10월에 이제 양적 축소를 시작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100억 불씩 축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만기가 도래한 애들을 다시 그 재투자하지 않는다라는 네네. 거죠. 이 규모도 서서히 키워나갑니다. 월 100억 불 수준으로 만들다가 이게 제일 커졌을 때 월 500억 불 수준까지 네. 커지게 되고 그 이상으로 키우진 않고 네.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올해 연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빠른 스피드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네. 다만 생각해 보실 거는 이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실물 경기가 코로나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게 리바운드가 됐고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 그거에 따라서 경제가 약간 둔화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경기가 회복되고 둔화된다. 근데 거기에 중앙은행이 네. 왜 유동성을 더 투여해야 되냐라는 거죠. 더 이상 유동성을
더 투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준으로 정리해 나가는 시기가 된 거는 맞다라는 거죠. 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실물 경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잘 같이 컨트롤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아마 향후 FOMC를 보실 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방송이라서 참 표현이 조심스러워집니다만 정말 그동안 싸질러 놓은 게 정말 많은데 이거 수습을 어떻게 할지. 그러면 이 와중에 우리 한국은행은 모처럼 선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네네. 금리 인상 벌써 3번 했으니까. 네네. 주 박사님 보시기에 우리 하는 대응 적절하다 보시는지. 저는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게 얘기를 하자면은 뭐 전체적으로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거시경제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준하고 네. 한국은행하고 이번에 금통위의 결정을 좀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은 CPI가 올랐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CPI가 상대적으로 좀 늦게 올랐죠. 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CPI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다 차치하고 CPI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핑계는 다른 거였지만 어쨌든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의 흐름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경기가 2분기까지 굉장히 좋았고 3분기 때 약간 주춤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금리를 미리 올린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내외 금리 차의 논리 같은 거를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금리를 결정해야 된다면은 그런 부분을 아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한다? 그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올해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제가 아까 FOMC의 결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3번에서 4번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선제적으로 액션을 3번 정도 취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원래 갭이 50bp가 있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지금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한 뭐 적어도 한 서너 달은 한번 지켜볼 그렇죠. 만한 일단 기다려보자고. 여유는 이미 75bp 올렸어. 네. 그리고 금리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 그러면은 시장의 반응과 그 다음에 실물 경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박사님 한번 요약하자면 그러네요. 지금 이제 주 박사님 보시는 이제 지표 흐름을 봐서는 이것이 개선되기보다는 일단 좀 꺾이고 있다. 네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게 지표라도 먼저 이렇게 도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증시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요거. 지금 시장이 또 기대하는 거는 과거의 경험이에요. 막상 연준 금리 올렸을 때 과거에 우리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제시하잖아요. 그때 무슨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를 할 정도로 금리는 올렸는데도 시장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증시 잘 갔잖아. 그렇죠. 이번에도 막상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때까지가 불안해서 이런 거고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런 거지. 막상 3월부터는 또 좋아질 거야.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일단 주식 시장을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라는 거를 평가해 드릴 만한 사람은 못 됩니다. 저는 네. 경제를 보는 사람이지 일단 주식 시장을 보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점, 그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2013년, 2014년, 2015년 이때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테이퍼링 텐트럼이죠. 네, 그랬죠. 즉 다시 말해서 그랬죠. 테이퍼링 할 거야 그러니까 헉 하고 이게 뭐야라는 반응이었던 거죠. 사실 경제학을 공부한 제 입장에서도 테이퍼링 이게 뭔 소리지? 처음 들어보는데 라는 거였단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시장이 테이퍼링이 뭔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느냐. 이거 그 돈을 줄인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겠지? 곧 금리도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0년물이 쫙 올라갔죠. 그리고 테이퍼링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가 이거 덜 산다는 얘기구나 라는 거를 시장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금리가 빠지기 시작해요. 네네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시장이 정보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테이퍼링은 뭡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죠. 네. 즉 다시 말해 시장은 이미 이거를 적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에 반응을 하냐면 속도에 반응을 하죠. 예. 지난번엔 1년, 2년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1년 동안에 다 하겠다고 하네? 엄청 빠른데?
라고 얘기를 하고 테이퍼링 할 때 금리 오를 거야라는 식의 얘기는 전혀 안 하죠. 지금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3월에 금리를 올릴 거야. 즉 기준금리를 올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0년물이 이제서야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1.86까지 찍기도 하고 뭐좀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 10년물, 미국의 장기 성장률을 보는 숫자의 대표적인 숫자가 미국 국채 10년물인데 네. 얘가 1.86이에요. 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좀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왜 낮아졌을까요? 수익률 커브가 단기 쪽이 워낙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끌려온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쪽에서도 올라갈 거다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어느 쪽이 먼저 갈 것이냐 뭐 다른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네.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까 마지막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터진 다음에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라오고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었어요. 다른 국가들 이렇게 빠르게 그 주가가 올라온 데가 없었죠. 네. 그리고 나서 작년 하반기부터 약간씩 그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전적으로 이미 다 프라이싱 어저스트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안정적으로 숫자가 나오기만 한다라면 거기에서 크게 압박을 받는 건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문제는 언제나 그렇지만 한 가지가 있죠. 기업의 실적이죠. 기업 실적 얼마나 잘 나올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 골드만삭스가 생각보다 조금 숫자가 그 언더 에스티메이트 돼가지고 그 에스티메이트 추정치보다 조금 EPS 숫자가 낮게 나오고 이제 그런 영향으로 실제적으로 실적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조기해서 봐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주 박사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저희들 오늘 뭐 주식